생활비 관리한다고 가져가 놓고 용돈 3만 원씩 탔으라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해?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 그러지. 돈 좀 달라 그러면 어디에 쓸 건지 꼬치꼬치 캐묻지. 왜 내가 내 돈 쓰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주지도 않았어. 그래도 돈 때문에 집안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우빈이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하지 않겠어요?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요, 어머니. 부족하다고 하시면 항상 더 드렸잖아요. 3만 원 주고 부족하다 그러면 5만 원 줬잖냐? 어째 나를 중학생인 우빈이만큼도 취급을 안 하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한선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8세 고상진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도 후회가 됐기 때문이죠. 어리석게도 아들 며느리를 너무 믿은 나머지 전 재산을 다 주고 합가한 과거를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본래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는 것인지 혹은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인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어느 날 급성장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탈수로 잠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방문하기로 했었기에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이 합가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살고 계신 그 집 팔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건 어때요? 그런 의논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씨는 아들의 제안이 갑작스러웠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언제까지 혼자 계실 수는 없잖아요. 빈말이라도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해 준 것이 고맙긴 했지만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혼자가 편했습니다. 나 좀 더 늙으면 그때 얘기하자. 70대 중반인 한 씨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빈말이 아니었는지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혼자 집에 계시다가 미처 연락도 못하고 지난번처럼 쓰러지거나 그러면요. 어머니 아시는 분도 그렇게 돌아가셨다면서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70대가 넘어가니 건너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씨의 친구들 중 몇몇도 아들, 딸 집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한 씨는 노후 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네에 의탁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씨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아들이 좀 더 솔직한 속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뭐하러 같은 식구끼리 집 두 채로 살아요. 어머니 집 팔아서 저희 집 대출 갚으면 경제적 부담도 훨씬 덜 것 같아서 겸사겸사 이참에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엄마 노후 저희가 책임질 텐데 몇 년 앞당겨서 합친다고 생각해 주세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아들의 말도 이해는 갔습니다. 지난번 쓰러졌을 때도 10년 감수하기도 했고 아들네와 살림을 합치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은 이득인 듯 했습니다. 물론 아들네가 말이죠. 며칠 고민 끝에 한 씨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봤자 차 타고 20분 거리라 환경에 큰 차이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가하자마자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돈은 전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우빈이 아빠 월급도 전부 저한테 줬다가 제가 용돈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저축도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한 씨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얘기인 듯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사는 식구니까요. 통장 있으신 거 저한테 주세요. 내 통장을? 한 씨가 놀라서 묻자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뭐 어머니한테 달마다 생활비를 받을 수도 없고요.
같이 살면서 네 돈 내 돈 하는 거 저는 정말 싫거든요. 그건 결혼 초부터 우빈이 아빠한테도 확실하게 말한 부분이에요. 전부 돈 합쳐서 관리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정도로 잘 살 수 있는 거고요. 똑 부러지는 며느리의 성격을 한시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통째로 달라는 것은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따로 쓰면 되잖냐? 뭐하러 그래요? 같은 집 살면서 같은 밥 먹고 할 건데요. 이제 어머니도 제가 용돈 드릴게요. 쓰실 만큼 충분히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어머니. 우빈이 엄마 말대로 하세요. 그래도 내 돈은 내가 가지고 있고 싶은데.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저 못 믿으세요? 저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면 다 합쳐서 동등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필요하실 때마다 달라고 하세요. 관리만 애엄마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들까지 그러라고 하니까 거의 강탈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집 팔아서 아들 주고 통장까지 주면 한시는 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월급도 다 며느리가 관리한다는데 자신만 내 돈이라고 안 줄 수는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통장으로 돈 보내면 되니. 그러자 며느리가 통장을 통째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세금 물어요, 어머니. 제가 관리하면서 조금씩 빼서 쓸게요. 하지만 아무리 며느리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땡전 한 푼 없는 것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는 비상금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는 빼놓고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 며느리, 중학생 손자까지 한 번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시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이전 생활과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크게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살림이야 얼마 안 되니 청소도 며칠에 한 번씩만 해도 더러워지질 않았고 반찬도 늘 먹던 반찬에 먹으면 됐고 빨래도 얼마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 손자 셋이 추가된 살림은 혼자 살 때와 3-4배가 아닌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말이죠. 맞벌이를 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시가 가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모두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따로 살 때도 했던 일이니 조금 더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허리가 집안일 하다가 악화가 될 듯 했습니다. 내 식구 살림살이 하기가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시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아, 그러세요? 저녁 식사 전에 들어오시죠? 점심 먹고 들어올 거야. 네. 그리고는 한시를 멀뚱히 쳐다보는 며느리. 한시가 망설이자 며느리가 아 하는 탄성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점심도 먹고 해야 하니까. 네. 여기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서 한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출근해야 된다며 나가버렸습니다. 30,000원을 손에 들고 한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시는 늘 외출할 때마다 돈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며느리에게 돈을 타서 써야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하라고 했지만 처음엔 그게 한시를 위한 배려인 줄 알았는데 주는 금액을 보니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한시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 20만 원 줘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비상금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자 며느리가 한시를 질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세요, 어머니. 필요하신 만큼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드릴게요. 필요 없는 돈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쓰게 되잖아요.
아니, 얼마나 쓸 줄 알고 그래? 그럼 원래 쓰던 신용카드라도 쓸게. 신용카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요즘 시대에 신용카드도 없이 현금 용돈만 받아서 쓰는 건 초등학생도 없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외출도 많이 안 하시면서 뭘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한 씨가 운을 떼면 며느리의 지갑에선 늘 3만 원씩 나왔습니다. 외출 한 번에 3만 원이 공식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차 한 잔 마시면 동이 났고 조금 비싼 음식이라도 먹는 날에는 커피는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게 몇 번 반복되자 며느리하고 1만 원 더 달라, 2만 원 더 달라 입씨름하기도 싫고 돈 받을 때면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주는 대로 받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비상금으로 두었던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쓰게 됐습니다. 거보세요, 어머니. 용돈 넉넉하시죠?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는 좋다고 웃었습니다. 치사스러워서 말하지 않는 것뿐인데 며느리는 역시 노인네라 돈 쓸 데가 없구나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엔 밥 한 끼 먹어도 2만 원인 시대인데 3만 원을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주며 좋아하는 게 이상했죠. 5만 원은 많은 것 같고 하루 외출에는 3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주기적으로 주면 나을 텐데 한 씨가 말을 해야지만 주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우빈이 엄마한테 얘기해보세요. 저도 용돈 받아서 쓰는데요. 뭘. 그럼 내 통장이라도 돌려달라고 해야겠다. 에이, 애엄마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뭘 또 그러세요. 우빈이 엄마가 알뜰해서 그래요. 아들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들어와서 며느리 버는 돈을 축내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통장까지 맡겼으니 말이죠. 며느리는 돈 줄 때마다 꼭 자기 돈으로 용돈을 주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손자와 한 씨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친구한테 밥 한 끼 사기로 했어. 10만 원 줘야 해. 얻어먹은 적이 많아 이번에는 한 씨가 친구들에게 밥을 살 차례였습니다. 좀 더 넉넉히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용돈 금액 가지고 신랑이 하는 것도 지쳤죠. 그런데 늘 비상금에서 빼서 쓰는 것도 억울했습니다. 며느리가 주긴 했지만 용돈으로 받는 돈도 결국엔 한 씨의 통장에서 나왔을 테니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한 씨도 조금 요령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웬일이야? 며느리한테 용돈 다 쓴다고 매일 얻어먹더니. 한 씨는 민망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가끔 커피 얻어먹은 것으로 돈 한 푼 안 내는 짠순이 취급을 하는 친구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밥 사려고 하잖아. 친구 셋과 한 씨까지 넷이서 식당에 갔습니다. 사실 한 씨 주머니에는 오늘 받은 10만 원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2번에 거쳐서 받은 6만 원도 들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중 둘은 자식들과 살고 있었는데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것은 자신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다른 친구도 자기 돈 자기가 쓰니 적어도 한 씨보다는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일이라고 우리 아들이 안마의자 사줬거든. 진짜 시원하고 좋더라. 여태 왜 안 쓰고 살았나 몰라. 그중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허리 아프다고 그렇게 했었잖아. 그런데 매일 하니까 진짜 허리가 좀 덜 아픈 것 같아. 그러게 내가 진작에 사라고 했잖아. 너도 나도 좋다기에 한 씨는 솔깃했습니다. 안 그래도 허리가 아팠는데 그렇게 좋다는 안마의자를 한 씨도 갖고 싶었습니다. 비싸긴 해도 1, 2년 쓰고 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안 사주면 자신의 돈으로라도 사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운을 떼보았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거 저도 써봤는데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돈 낭비예요. 젊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한 씨의 친구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 효과가 있다고 꼭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령 허리가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안마의자에 앉아서 쉬면 무척 좋을 것 같았죠. 허리가 아파서 어지간하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허리가 아프시면 병원 가서 침을 맞으세요. 아니면 요 앞에 목욕탕 가면 안마의자 있더라고요. 1,000원인가 넣으면 되는 것 같던데. 황당했습니다. 안마의자 쓰려고 목욕탕에 드나들면 그 돈이 더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한 씨에게 큰 돈 쓰는 걸 꺼렸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어지니 이렇게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 손자에게까지 서름을 당했습니다. 어쩌다 손자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된 한 씨. 나는 외할머니가 더 좋은데. 손자의 방 앞을 지나다가 열린 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할머니라는 단어가 한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긴. 우리 외할머니는 만나면 용돈 많이 주거든. 친할머니? 같이 살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용돈 못 받아봤는데. 그 소리에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용돈을 타서 쓰는 처지의 손자 용돈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손자의 입장에서는 넉넉히 용돈을 주는 외할머니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손자의 말도 억울했고 그 와중에 욱신대는 허리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한 씨는 안마의자 매장에 찾아가서 직접 돈을 주고 안마의자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배송된 안마의자를 본 며느리가 무척 놀라 말했죠. 아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안마의자지. 돈이 어디서 나셨는데요? 어디서 나긴 내 돈이야. 어머니 통장은 전부 저한테 있잖아요? 그러더니 아주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래서는 가족 간의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나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찔끔찔끔 돈 쓸 때마다 너한테 타서 쓰라는 거야? 이참에 내가 맡긴 통장도 다시 돌려줘.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하고 있고 다 우리 가족 좋으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 어머니 혼자서 사치 부리시면 어떡해요? 안마의자가 보통 비싼 것도 아니고요. 못해도 100만 원은 다 넘던데? 그러면 저희 집 한 달 식비로 쓸 수 있다고요. 그 뒤로도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쳤는데 한 씨도 더 이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달라는 줄 알았는데 그냥 통장만 뺏긴 꼴이었습니다. 아, 왜 또 그래? 퇴근한 아들이 며느리와 한 씨의 실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한 씨도 할 말은 많았습니다. 생활비 관리한다고 가져가 놓고 용돈 3만 원씩 타쓰라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해?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 그러지. 돈 좀 달라 그러면 어디에 쓸 건지 꼬치꼬치 캐묻지. 왜 내가 내 돈 쓰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주지도 않았어. 그러자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돈 때문에 집안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우빈이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하지 않겠어요?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요, 어머니. 부족하다고 하시면 항상 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씨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쪼잔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신용카드라도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아껴서 쓰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태 살아왔는데 뭐하러 통제를 하나 싶었죠. 당신도 어지간하면 어머니 용돈 넉넉히 드리고. 알았어. 생각해보면 집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그저 한씨가 가진 걸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씨는 납득하지 못했지만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결국엔 며느리가 한씨에게 용돈을 좀 더 넉넉하게 주는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씨의 기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안마의자 산 것 가지고도 그 난리를 쳤는데 앞으로도 생활은 비슷할 듯 했습니다. 이 정도도 마음대로 못 쓰고 살 거면 젊어서 노후 준비한다고 그렇게 아득바득 아끼며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씨는 혼자 살 때 하루에 나가는 생활비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집도 있으니 모아둔 돈 쓰며 살다가 큰 병 걸리면 집 팔아서 좋은 요양원이나 들어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들의 말을 들은 것이 잘못인 듯 했습니다. 어째 아들이 한씨의 노후를 책임져 준다더니 더 삶이 복잡해진 듯 했죠. 다음 날에는 며느리가 인심 쓴다는 표정으로 한씨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껴 쓰라고 다시 한번 눈치를 주니 3만 원씩 여러 번 받으나 10만 원 한 번에 받고 여러 번에 나눠서 쓰나 그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한씨가 분가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며칠 전에 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로는 곧 한씨의 집이 팔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오는 연락은 아들이 받으니 자세한 진행 상황은 한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겠지만 요즘에 한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궁핍하고 갑갑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우연히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주차 후에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화를 하는데 한씨가 나와 있는 줄은 모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팔리면 큰 집으로 이사를 갈까? 이사는 무슨? 그 돈으로 우빈이 유학 보내기로 약속했잖아. 아직 멀었으니까 일단은 큰 집으로 이사 갔다가 유학 갈 때 팔면 되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자. 그래도 집이 금방 팔려서 다행이야. 거봐 내가 뭘 했어. 2년만 참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했잖아. 당신 시어머니를 어떻게 2년 동안 모시고 사냐고 뭐라고 했었지? 아이고. 그래, 당신 잘났다. 2년 못 채웠어도 집 팔리면 어머니 내보낼 거지? 말이 다르고 다른데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작은 집 얻어드리는 거지. 집. 원룸 구해드린다며? 그건 집 아니야? 아이 놀랐잖아. 그러면서 서로 좋다고 웃는데 한씨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후까지 책임진다고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내놓으라던 아들 내외가 애초에 빚 갚는 것도 핑계고 2년 동안만 자신을 데리고 살 계획이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렇게 한씨는 용돈 다 쓰면서 살다가 결국 모든 걸 뺏기고 쫓겨날 듯 했습니다. 집안일 해주고 식모 노릇 하다가 버려지는 것이죠. 이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눈 뜨고 코 베일 뻔했습니다. 아들이 한씨에게 했던 말과는 다르게 노후를 책임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으니 자신이 큰 돈을 쥐고 있는 꼴을 못 본 것이 당연했습니다. 한씨는 아들 며느리의 뜻대로 잠자코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통장도 주고 집 팔라고 인감과 신분증까지 줬었는데 전부 다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사 들어오면서 서류 봉투에 담아 며느리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달라고 하면 줄 턱이 없기 때문에 한씨는 다음 날 모두들 출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손주까지 등교해서 혼자 남은 집. 한씨는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올 리도 없는데
괜히 도둑질을 하는 기분이 되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TV가 있는 서랍장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여기 말고는 서류를 넣어놓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열어보는데 양말이나 잡동사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차에다가 넣어놨으면 낭패였습니다. 한 씨는 괜히 마음이 급해져서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거칠게 서랍을 뒤져보았죠. 도대체 어디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만약 안방에 없다면 한 씨는 빈털터리로 거리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랍을 뒤지다가 거의 마지막 서랍쯤이 돼서야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한 씨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한 씨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그 봉투가 맞았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죠. 통장은 새로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한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있던 신분증과 인감만 빼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서랍 안의 수첩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펼쳐보았던 가계부였는데 궁금한 마음에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한 씨에게는 그렇게 짜게 굴어놓고는 저들은 잘만 쓰면서 살았습니다. 골프나 쇼핑 비용도 큼직하니 나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보였다. 당한 사람이 바보였죠. 그렇게 노트를 덮으려고 하는데 한 씨의 눈길을 잡아끄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시옷, 치읓, 이응 3만 원. 초성으로 적혀 있었는데 실수로 적은 것이 아닌 게 며칠에 한 번 꼴로 같은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옷, 치읓, 이응 3만 원. 시옷, 치읓, 이응 5만 원. 시옷, 치읓, 이응 3만 원. 딱 보아도 한 씨에게 준 용돈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옷, 치읓, 이응이 무슨 뜻인지 의아했습니다. 신청인? 사채? 이리저리 유추해 보려다가 노트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말이죠. 한 씨는 그대로 집에서 나와 서둘러 원래 살던 집으로 가서 인감을 숨겨놓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집을 편하게 보라고 아들이 부동산에도 알려줬었는데 이 집은 오늘부로 다른 사람에 의해 문이 열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씨는 신분증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을 분실했는데요. 새로 발급받으려고요. 아, 혹시 모르니까 비밀번호도 바꿔주세요. 한 씨는 꼭 누가 쫓아오는 기분이 들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며느리가 와서 모든 걸 앗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며느리에게 돈을 송금해 주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한 씨는 은행을 나오고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신분증과 인감이 한 씨에게 있으니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온 한 씨. 아들네가 오면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보다도 먼저 손자 우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원이 오늘 쉬는 날이라며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시리얼을 먹고 있는 손자. 한 씨는 문득 가계부에 적혀있던 초성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가 싶어서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빈아, 시옷, 치읓, 이응이 무슨 뜻이야? 그러자 우빈이 시옷, 치읓, 이응 하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그냥 적은 것인 듯 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손자가 자기가 검색을 해보겠다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휴대폰을 한 씨에게 내밀어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단어들이 검색이 됐고 다들 잘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손자에게 돌려주려는데 그중 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식충이. 검색된 단어 중에 가장 말이 되고 가장 적합한 단어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암전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기도 했죠. 한 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자가 의아해했지만 한 씨는 미처 신경 쓸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 때문에 자신을 데리고 살았다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단 3글자로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의 며느리의 이런 본성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1년에 자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런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자신을 식충이 취급하는 며느리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모를 내치려고 하는 아들도 무서웠습니다.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하루 종일 정신을 빼놓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을 해서 왔는데도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멍하니 있는 한 씨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무어라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오후가 돼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른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때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부동산인데요. 혹시 서류 봉투에 있던 인감 가져가셨어요? 신분증도 안 보이네.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가져가셨어요? 중요한 걸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얼른 지금 부동산으로 좀 오세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씨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고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꼴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계약서는 다 작성이 됐는지 다들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왔으니까 됐죠? 네. 사모님이 여기 와서 도장 찍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 집 팔 생각 없는데요. 그러자 순간 찬물이 끼얹어진 듯 부동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니에요. 파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씨에게 따지다가 매수인을 안심시켰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저께 가계약금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사 도장 찍으셔야 돼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가계약금인지 뭔지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바꾸며 확인을 했을 땐 출금한 기록만 있지 입금된 내역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주인인 내가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자 매수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통장으로 그저께 1,000만 원 입금했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본인도 아닌 사람한테 돈을 주세요. 저는 제 집 팔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자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이랑 아드님이랑 얘기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 부동산 직원이 말하자 아들이 한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 엎어지면 제가 1,000만 원 물어야 돼요. 그건 네 사정이야.
그리고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는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요? 뭐가 서운한 게 있으셔서 그래요? 뭐, 용돈 때문에 그러세요? 뻔뻔한 아들의 말에 한씨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랑 우빈이 엄마가 잘 알겠지. 그거 취소하고 내가 살 원룸도 구할 것 없다. 나는 내 집에서 살면서 내 돈 쓰고 살 테니까.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사장님, 저는 연락 받은 것도 없고 제 통장으로는 들어온 것도 없어요. 엉뚱한 사람한테 가계약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제 아들이랑 알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머니, 진짜 이러시기에요? 생돈 1,000만 원을 어떻게 물어요? 나 같은 식충이가 어떻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식충이라니요? 그건 우빈이 엄마 가계부 열어보면 알 거다. 그러고서는 부동산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이 쫓아나오려는데 매수인이 그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제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게 내가 주인한테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그쪽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쩔쩔매는 소리가 들렸고 한씨는 외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부 차단시켜버렸죠.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내 통장 가져가서 너희가 쓴 돈까지 다 청구할 거니까. 더 큰 손해 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봐라. 으름장을 놓았더니 방문이 뚝 끊겼습니다. 아마 돈이 아까워서 피눈물 흘리고 있을 테지만 그 정도 내고 교훈을 얻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한씨는 합가한 지 1년 만에 아들네와 등을 지게 되었지만 큰 피해 없이 다시 집도 되찾고 돈도 되찾은 것을 천운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네 뜻대로 됐다면 자신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자 소름이 돋아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마 끔찍하고 비참했겠죠.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책임지고 지금까지 키웠으면 됐습니다. 이미 들인 공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자식이 아닌 먼 친척이라고 여기고 한씨 본인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한씨 집으로 안마의자가 배달이 됐습니다. 아들네에 설치해놨던 한씨가 산 그 안마의자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어딨어? 일? 내가 너한테 고용된 사람이야?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 어쨌든 월급 주잖아. 100만 원? 그걸로 장보고 하면 남는 게 뭔데 월급이야. 그리고 지난 주말에 너희 시어머니 밥상 차리게 한 것도 엄마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때도 말했지만 엄마가 너희 집 식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출부도 아니야. 아니, 누가 그렇대? 네가 그렇게 대하잖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화장대 치우는 것도 다 엄마한테 떠맡기잖아. 아, 나는 밖에서 일하잖아. 그 정도는 하는 김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일하더라도 그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옷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는 일까지 엄마가 해야겠니? 지난번에 하루 늦게 찾아왔더니 너 엄마한테 얼마나 뭐라 그랬어? 그것 때문에 삐진 거야? 엄마가 애 안 봐주면 나 모임도 못 가. 생활비 더 줄게요, 엄마. 나 지금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출발해야 해.
생활비를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상관없으니까 엄마는 돌아갈게.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딸이 힘들다는데 좀 도와줄 수 없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유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32세 강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 했는데 괜히 있는 말이 아님을 유 씨는 몸소 실감했습니다.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오로지 힘들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수락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일이 됐고 뭐라도 하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꼭 아랫사람에게 하듯 꾸짖는 딸. 유 씨는 자신이 친정엄마가 아니라 꼭 딸 혜인의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혹은 돌보미 같은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을 알아주기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려면 좁혔던 딸과의 거리를 다시 벌려놓는 수밖에는 없을 듯 했습니다. 유 씨는 딸이 딱하고 안타까워 근처로 이사를 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사무치게 후회했습니다. 평범했던 딸과의 사이도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해서 더욱 슬펐습니다. 딸은 결혼 후 2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사돈네 등살에 못 이겨 결혼 직후부터 노력을 했지만 뒤늦게 임신을 하게 됐죠. 유 씨의 딸 혜인은 무던한 성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서도 그 예민함이 육아에 큰 방해가 되었죠. 엄마, 너무 힘들어. 차라리 도망가 버리고 싶어. 하루 종일 안고 있고 잠도 못 자겠어. 유 씨는 안타까웠습니다. 가끔 가서 아이를 봐주고 딸이 잘 수 있도록 해주긴 했지만 가까이 살지 않으니 늘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가면 되니. 애는 점점 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져. 해줄 수 있는 말이 격려의 말뿐이니 유 씨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도 딸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민했던 딸을 키우느라 자신의 젊은 시절도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딸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니 그저 더 자주 가서 봐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안 됐을 때 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대로는 나 말라 죽어. 제발 도와줘. 엄마가 오늘 갈게.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유 씨와 딸. 하지만 딸은 다른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가 여기로 와서 애 좀 봐줘. 가끔 와서 봐달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딸은 집으로 들어와서 봐달라고 했지만 시집에서 노발대발한다며 가까이 이사라도 와서 도와달라고 했죠. 지금은 거리가 멀어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못 도와주신다니. 사돈네는 차 타고 30분 거리니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자주 오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바쁘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탁드리면 해주시긴 하겠지.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견뎌? 시어머니랑 한 공간에서. 너 곧 일도 다시 나가야 한다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봐줘야지. 매일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생각하면 미쳐버려. 유 씨도 몇 번 만나보았던 사돈을 떠올렸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어서 딸이 고생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계신데 어떻게 시어머니만 오실 수 있겠어? 그렇다면 혼자 살고 있는 자신밖에 딸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쉽게 움직일 수 있으니 말이죠. 몇 년만 좀 도와줘, 엄마. 딸은 집 근처에 방을 얻어 출퇴근해 주길 바랬습니다. 유 씨도 그게 차라리 부담이 덜했습니다. 집까지 팔고 가고 싶은 생각은 유 씨도 없었습니다. 원룸 비용은 내가 낼게.
유 씨는 당장 며칠 뒤에 빈집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아침에 사위가 출근하고 나면 유 씨가 딸네 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때문에 한시름 났어. 그날부터 유 씨는 손자의 보모 노릇을 했습니다. 딸은 낮 동안엔 유 씨에게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고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울어대니 낮에 푹 자라고 유 씨도 딸을 깨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병은 유 씨가 들 것 같았습니다. 예민해서 엄마도 못 키우는 자식을 할머니가 키우려고 하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율이가 너무 운다. 젖 좀 물려볼래? 냉장고에 짜놓은 거 있잖아. 먹지를 않아. 엄마, 제발. 이럴 거면 뭐하러 엄마가 와? 내가 다 돌보지.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딸도 시간이 지나자 유 씨가 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가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쉬고 싶어 했습니다. 가끔 유 씨가 부르기라도 하면 쉬는 시간을 방해받는 듯한 느낌으로 짜증을 내기도 했죠. 딸 집 근처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애 보는 것 외에는 유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위가 퇴근할 때쯤에 집에 돌아오니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쉴 수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낮에 아이가 자면 쉬면 되지 않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청소도 좀 해줘야 하는데. 딸은 미안한 듯 중얼거렸지만 직접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나 손목이 조금 뻐근하네. 벌써 출산을 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딸은 아직까지 스스로 몸조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해야 할 집안일들은 오롯이 유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화장실 변기를 막대 수세미로 문대는데 구석구석 힘을 줘서 미느라 구부정하게 숙인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수세미질이 끝났는데도 허리를 금방 펴지도 못했습니다. 한참 어정쩡한 자세로 무릎을 짚고 있다가 허리를 들었는데 대단한 중노동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나이 60이 넘어서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중노동이나 마찬가지였죠. 엄마 오니까 진짜 살 것 같다. 딸은 살판이 났습니다. 손자도 어느 정도 커서 밤에는 잠을 좀 잔다고 하니 딸은 완전히 백수가 된 셈이었습니다. 손목 아파서 청소는 못하면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건 안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나 밥 줘. 방에 손자를 재우고 나왔는데 소파에 드러누워 있던 딸이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껄렁껄렁한 말투가 애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동네 백수 같았습니다. 네가 좀 차려주면 안 되니? 유 씨도 지쳤습니다. 애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집안일만 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게 딸내미 수발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삼시세끼 챙겨야 하고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소리 하면 딸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주잖아. 하루 종일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는 명목으로 유 씨가 받는 금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딸은 대단히 큰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장을 봐오는 돈까지 포함이 된 것이니 사실상 수고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면 둘째도 나올 수 있겠어.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은 안 했으면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허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죠. 둘째? 하나도 못 키우는데 둘을 어떻게 키우게? 엄마 있잖아. 말을 참 쉽게 내뱉었습니다. 유 씨는 요즘 좁은 원룸으로 퇴근하면 끙끙 앓으면서 잠에 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의 수고를 안다면 절대 둘째 얘기는 꺼내지 못할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하율이 아빠가 딸 하나 있으면 하잖아. 시아버지도 그렇고. 아이고, 됐어. 엄마도 2번은 못할 것 같아. 유 씨는 빨리 딸이 다시 출근이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딸이라도 없으면 일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달쯤 더 지나자 딸은 다시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유 씨의 생활은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딸도 사위도 유 씨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져갔습니다. 아이고, 하유라. 유 씨가 거실에 아이를 두고 잠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손자 하유리가 소파 밑에 자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이 떠나가라 오는 손자 때문에 유 씨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일으켜보니 장난감 위로 거꾸로 떨어졌는지 이마에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진 듯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유 씨가 혼비백산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퇴근 중. 아이고, 혜인아, 하율이 이마에서 피가 난다? 뭐? 어쩌다가? 소파에 올라갔었나 봐. 떨어지면서 머리를 찧었어. 그러자 딸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의 도착했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유 씨도 그제서야 조금 진정이 되어 이마를 살폈습니다. 손자도 울음을 그쳤고 피도 멈췄습니다. 질에 겁을 먹었던 것에 비해서는 심각한 상처가 아니라 다행이었죠.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유 씨가 안고 있는 손자를 거의 뺏어가다시피 가져가 안았습니다. 그릇 2개만 설거지하려고 했는데 그새 소파에 올라갔었나 봐. 아, 그러게 잘 좀 보라고 했잖아. 딸은 유 씨에게 무척이나 화를 냈습니다. 심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소리를 하려다가 유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에 상처 나서 어떡해. 이거 꿰매야 할 거 아니야? 딸은 다시 나가려고 아이를 안고 채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응급실 가지 어디가.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딸. 유 씨도 서둘러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을 하자 사위도 퇴근해서 왔습니다. 하율이 괜찮아? 사위도 다쳤다는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몰라. 속상해 죽겠어. 그러자 사위도 골치가 아픈 듯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장모님이라 심하게 말은 못해도 탓하는 듯한 뉘앙스는 확실했습니다. 그게 소파에 올라갔나 봐. 벌써 3번째 변명을 하고 있는데 딸이든 사위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게 애를 혼자 두면 어떡해. 벌써 돌이 된 아이인데 어떻게 한시도 눈을 안 떼고 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집안일이고 뭐고 하나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유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속상한 속에 불을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미안하다.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주의로 아이가 다친 것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만 사위 앞에서 이렇게까지 호통을 쳐야 했나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남한테 애 안 맡기고 엄마한테 맡기는 이유가 뭔데? 엄마 손자니까 더 잘 봐줄 테니까 그런 거잖아. 그만해, 여보. 어찌나 뭐라고 하던지 유 씨를 원망했던 사위마저 딸을 말렸습니다. 손자는 진료를 받았는데 꿰맬 필요는 없고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만 붙이고 나왔습니다. 깊게 생긴 상처가 아니라 다행인 한편 유 씨도 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딸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엄마,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딸이 유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딸이 야속했고 눈물마저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유 씨도 딸을 저렇게 애지중지 키웠지만 부모마저 눈에 안 보이는 딸은 너무한 것 같았죠. 됐어. 엄마도 놀랐는데 너는 오죽했겠니? 자식이 사과하면 부모는 받아주는 수밖에요. 그날 이후 손자 하유리는 낮 동안에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유 씨가 집안일을 할 시간이 따로 필요한 것 같다는 딸의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율이 어린이집 가면 차라리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어? 그러면 나 혼자 일하고 애 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 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율이 어린이집 가면 엄마는 하는 일 많이 줄어들잖아. 별것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지만 그걸 못해서 친정엄마를 붙잡아두는 딸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주말에도 종종 유 씨를 호출했습니다. 애를 맡기고 나갈 때도 있었고 그저 힘들다고 도와달라며 부를 때도 있었죠. 빨래를 정리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런 작은 일도 이제는 제 손으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코앞에 살기 때문에 딸은 시도 때도 없이 유 씨를 불러 제꼈습니다. 유 씨가 이사를 온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년은 늙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유 씨를 꼭 파출부 부리듯이 부렸습니다. 아무리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도와준다지만 유 씨도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 오신다는데 밥 좀 차려줄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딸이 퇴근해서는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 씨는 언뜻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다 오신다는데 저녁상이라도 차려드려야 할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 좀 차려줘. 다 같이 먹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와서 밥만 차려주고 가란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시부모님이 먹을 저녁밥을 말이죠. 해달라는 것 다 해줬더니 정말 유 씨가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 식모니? 식모라니? 너희 시부모님 오시는데 왜 엄마가 밥을 차려? 네가 차리든지 못하겠으면 외식을 해야지. 엄마는 내가 시어머니한테 혼났으면 좋겠어? 찰부지도 이런 찰부지가 없었습니다. 너도 다 할 줄 알잖아.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으니까 그렇지. 또 요리하면 우리 엄마잖아. 애교를 피우며 치켜 세우는 딸을 보며 유 씨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성격 몰라서 그래? 유 씨는 끙하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유 씨는 안사돈이 부러웠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살면서 가끔 보고 싶을 때 보고 와서 대접만 받고 가니 그보다 더 좋은 팔자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유 씨는 딸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팔자인 걸 누굴 탓해? 딸은 아이를 보고 있었고 유 씨만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사돈은 언제 오신다니? 6시 반까지 오시라고 했어.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1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30분 동안 상 차리고 돌아가면 될 듯 했습니다. 정말 식모 노릇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유 씨도 사돈네와 마주보고 밥 먹는 것보다는 혼자 쉬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벌써 오셨나? 소파에 앉아있던 사위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사돈네. 아이고, 사돈 와 계셨네. 안사돈이 인사를 하자 유 씨도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그러네요. 그런데 같이 식사하는 줄은 몰랐네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보려고 했어요. 네? 안 그래도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뭘 그래? 사부인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같이 드시면 좋지, 뭐. 딸이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 씨는 안사돈의 성화에 함께 밥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고생이 많으시네요. 원래 40살만 넘어도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잖아요. 그쵸? 애도 봐주시고 가사도 돌봐주시려면 힘들죠.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부인 계실 때 둘째를 낳아야겠죠. 유 씨가 깜짝 놀라 쳐다보자 이번에는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있어야 좋지. 아들만 좋다는 건 다 옛말이야. 아들이고 딸이고 둘째 얘기가 나오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둘째도 부디 잘 키워주세요. 제가 오며 가며 좀 봐주면 좋겠지만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유 씨가 낳을 것은 아니었지만 둘째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사반대였습니다. 안사돈도 비슷한 연배인데 저만 허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게 황당했습니다. 키울 환경이 됐을 때 키우는 게 좋겠죠. 애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둘째는 어렵지 않겠어요? 저도 하율이 좀 크면 다시 집으로 내려가 볼 예정이고요. 엄마, 봐주시는 김에 둘째도 얼른 봐주고 내려가시면 되죠.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후딱 되는 일이면 애초에 자신이 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사돈은 별스럽지 않게 얘기하고 딸은 오히려 유 씨를 말렸습니다. 좌우지간 사부인이 가까이 살아서 제가 참 한시름 나요. 자주 오셔가지고 애들 잘 챙겨주세요. 우리 며느리도 그렇지만 요즘 젊은 애들 집에서 밥도 안 해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근데 사부인이 이렇게 이사를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아들도 잘 좀 챙겨주세요. 애들한테 보수도 받으신다니까 어련히 잘 아시겠지만요. 유 씨가 딸네 집에 들어와 사는 건 그렇게 싫다고 반대했으면서 출퇴근하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못 믿었고 아들 밥 챙겨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뭐 입가심 할 거 없니? 아, 과일 있어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는데 잠자던 손자가 일어났는지 칭얼댔습니다. 엄마, 과일 좀 깎아줘. 그러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시킬 수 없으니 자신을 시키는 줄은 알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을 생각만 하는 사돈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 씨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고 다른 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손주는 이리 주고 넌 이거나 치워라. 사돈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안사돈이든 바깥사돈이든 일어나지도 않고 사위도 그 옆에 편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과일 내가 깎을 테니까 상 좀 치워줘. 딸은 자연스럽게 유 씨를 식탁 쪽으로 밀었고 유 씨가 들고 있던 칼과 쟁반을 가지고 거실로 갔습니다. 부엌에 남겨진 유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돈이 문제가 아니라 딸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파출부 취급을 하니 사위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고 사위가 장모를 어렵게 여기지 않으니 사돈도 유 씨를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는 듯 했습니다. 유 씨는 혼자 고생해서 밥 차리고 혼자서 밥상을 치우게 생겼습니다. 딸 가진 것이 죄라면 죄겠지만 가장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딸인 듯 했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하하
아하오 수다도 잘 떨었습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보면 유 씨가 친정엄마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듯 했습니다. 사돈이라도 없었다면 고무장갑이라도 집어던지고 나와버리겠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부인도 어서 와서 과일 드세요. 그러면서 누구 하나 도와줄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사돈도 한번 부르더니 부엌엔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싸하고 들리는 수돗물 소리에 유 씨의 한숨 소리가 감춰졌습니다. 차린 것도 많아서 치울 것도 많았습니다.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건 유 씨 혼자 설거지를 마칠 때까지도 한 번도 부엌에 들어와 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유, 벌써 가시게요. 네. 시간이 늦어서요. 바로 요 앞인데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아니에요. 그럼 쉬세요. 엄마, 내일 전화할게. 유 씨는 도망치듯이 딸네 집을 나왔습니다. 부엌과 방이 연결된 작은 원룸. 유 씨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 곳이지만 모두가 부질없는 집 같았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내주면서도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들른 적 없던 딸이 야속했습니다. 유 씨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인연이었지만 자신의 삶보다 딸의 삶을 우선시했던 결과가 이런 초라한 밤이라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자려고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일요일에도 딸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딸의 집으로 향한 유 씨는 출근하려던 딸을 붙잡았습니다. 혜인아,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나도 할 말 있어. 유 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딸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 모임 있거든. 밤에 애 좀 봐줘. 한 10시 정도까지. 유 씨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율이 아빠도 같이 가거든. 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워주기까지 해줘야 해. 알았지? 그러더니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혜인아, 금요일에는 못 봐줄 것 같다. 모레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뭐? 딸이 당황했습니다. 이제 하율이도 클 만큼 컸잖아. 그 얘긴 전에도 했잖아. 엄마 없으면 우리 집 돼지우리 돼. 그건 너랑 하율이 아빠가 같이 하던지. 아니면 가사 도우미를 써. 갑자기 왜 그래? 딸에겐 이 모든 게 갑작스러운 듯 했습니다. 하긴 딸을 군말 없이 다 받아준 건 유 씨였으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어딨어? 일? 내가 너한테 고용된 사람이야?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 어쨌든 월급 주잖아. 100만 원? 딸은 생활비가 포함된 그 돈을 유 씨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생각해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사돈도 보수를 받으니 알아서 잘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었죠. 그걸로 장보고 하면 남는 게 뭔데 월급이야.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정부 취급을 해왔나 봅니다. 지난 주말에 너희 시어머니 밥상 차리게 한 것도 엄마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때도 말했지만 엄마가 너희 집 식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출부도 아니야. 아니 누가 그렇대? 네가 그렇게 대하잖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다못해 화장대 치우는 것도 다 엄마한테 떠맡기잖아. 나는 밖에서 일하잖아. 그 정도는 하는 김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일하더라도 그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옷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는 일까지 엄마가 해야겠니? 지난번에 하루 늦게 찾아왔더니 너 엄마한테 얼마나 뭐라 그랬어?
고작 그것 때문에 삐진 거야? 엄마가 애 안 봐주면 나 모임도 못 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보다도 모임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런 딸 뭐가 예쁘다고 아픈 어리 부여잡고 아등바등 그 난리를 쳤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2년 정도 도와줬으면 충분했다고 봐. 엄마도 60대야. 더는 애 봐주고 못해. 이러다 엄마가 먼저 쓰러지겠어. 생활비 더 줄게. 엄마! 나 지금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출근해야 해. 생활비를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상관없으니까 엄마는 모레 돌아갈게. 원룸도 정리하고 하율이도 어린이집에서 늦게 데리고 오든 도우미를 쓰던지 해.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딸이 힘들다는데 좀 도와줄 수 없어? 엄마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야. 이러다가는 내가 골병 들어서 나중엔 네가 나를 돌봐야 될 지경이야. 너는 엄마가 하율이 봐줬듯이 엄마 더 늙고 병들면 그렇게 옆에서 돌봐줄래? 유 씨는 딸의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건 싫어. 그리고 자꾸 붙어 지내면서 서로 섭섭한 소리하고 상처 주는 것도 이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언제 상처를 줬어? 그리고 나도 편하기만 한 것도 아니야. 알아. 그러니까 엄마랑 네 사이에 다시 거리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주말 내내 생각해봤는데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그 방은 어떻게? 월세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엄마 고생했으니까 네가 조금 손해봐도 되지 않을까? 딸은 울먹거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휙 돌아서 출근해 버렸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는 것은 서로에게 못할 짓이라 모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유 씨는 짐을 싸서 나와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얼마 안 있어서 딸은 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 씨가 하던 일을 다 떠맡으려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죠. 아이가 아무리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이 유지되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왜 네가 다 하려고 해? 하율이 아빠랑 같이 분담해서 해봐. 그렇게 하나도 버거운데 둘째 생각은 어떻게 했어? 엄마가 있으니까. 늙은 엄마도 매일 했던 일이야. 너는 하율이 어린이집 갔으니까 할 일 별로 없다 그랬잖아. 해보니까 알겠지? 엄마 미안. 어쨌거나 네 새끼 네가 잘 키워보고 네 가정 네가 잘 돌봐봐. 엄마도 엄마 건강 지키고 내 인생 찾아볼 거니까. 유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고생하는 꼴 못 보고 뭐든 해주고 밥까지 떠먹여 주려고 했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 딸이라고 남들보다 특별히 힘든 것은 아니었을 텐데 너무 품에 끼고 살려고 했던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무척 홀가분했습니다. 딸은 지난날의 일들을 후회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딸도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부모 마음을 점점 깨달아가겠죠. 어이가 없네. 우리 딸 예물 사주러 갔다가 당신이 우리 애한테 뭐라고 했다면서? 당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한 집안 아들내미들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줄을 섰어? 줄을.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고상한 척이야? 저기요. 그렇게 좋은 혼처가 있었으면 그쪽 알아보세요. 저희 영원이도 당신네 딸한테 절대 빠지는 데 없어요.
저야말로 우리 아들이 좋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반대하는 건데 후회되네요. 뭐? 당신 내가 그렇게 잘났어? 그쪽에서 파혼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딸한테 사준 예물은 못 돌려줘. 1,000만 원도 훨씬 넘는다면서? 아무튼간 우린 그거를 위자료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김수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33세 아들 이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의 결혼에 대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공부만 하던 약사 아들은 몇 년 전에 약국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리 잘 잡고 안정적인 딱 좋을 때 결혼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직업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어머, 그러니? 네, 그런데 결혼하면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살고 싶대요. 괜찮으시죠? 내가 괜찮고 안 괜찮고 할 게 뭐 있어? 애들이면 몇 명? 글쎄요, 애를 좋아한다니까. 엄마는 좋지. 아주 그냥 손자, 손녀 북적북적하면 좋겠어. 김 씨는 남편도 외아들이고 아들도 외아들이라 명절이 되어도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어서 늘 아쉬웠습니다. 김 씨도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가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싶다고 하니 반가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하나도 안 낳기도 한다니까 개인적으론 참 다행스럽단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이를 안 갖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상견례 전에 인사를 시키겠다며 말이죠. 일단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무릎까지 오는 살구색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무척 단아하고 참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 어머니? 첫 만남에 대뜸 어머니라고 부르는 예비 며느리. 살가운 모습에 김 씨는 웃었습니다. 시커먼 남자들만 있던 집안이었는데 딸같이 다정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영원이가 아주 예쁜 색시를 데리고 왔네요. 아이 별 말씀을요. 어머니가 더 아름다우세요. 외모만 보면 아주 얌전하고 참하지만 당돌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김 씨의 아들이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사돈될 분들이랑 다 같이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원하셔서. 영원이가 아가씨 부모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애가 무뚝뚝해서.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벌써부터 오빠한테 사위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네, 약서 사위라고 동네에 엄청 자랑하고 다니시고요. 아직 상견례 전인데도 그렇게 자랑한다니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 잘났다는데 싫어할 부모는 없겠죠.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의 첫 만남 이후 보름 뒤에 상견례를 했고 내년 봄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예비 며느리에게 예물 반지를 해주기 위해서 오늘 함께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오늘은 일찍 퇴근한 뒤에 합류하기로 했죠. 김 씨가 먼저 도착해서 백화점 1층에서 예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김 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화려한 차림의 예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첫 만남과 상견례 때 보았던 단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옷차림도 번쩍번쩍 보석이 박힌 미니스커트에 장신구도 큼직한 것이 멀리서 봐도 눈에 띄었습니다.
몰라볼 뻔했어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백화점에 왔으니까요. 백화점과 화려한 차림새가 무슨 상관인가 싶어 의아해하는데 예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말 놓으시라니까요. 소라라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아, 그렇지. 내가 버릇이 안 돼서. 소라야. 네, 어머니. 애교스러운 대꾸에 김씨도 웃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 만나서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요. 안 그래도 백화점에서 환불받아야 할 게 있어서 한번 와야 됐거든요. 그러면서 가방을 툭툭 치는데 가방 속에 환불받아야 하는 게 들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지금 받으러 갈까? 아니요. 먼저 반지부터 고를래요. 오빠는 언제 온대요? 1시간 안에 도착한대. 우리끼리 먼저 보고 있을까? 네, 어머니. 어차피 오빠는 봐도 몰라요. 그건 그렇지. 며느리는 김씨의 팔에 야무지게 팔짱을 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김씨는 당황했습니다. 원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살가운가 싶었습니다. 남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는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만나는 것도 질색한다는데 김씨의 며느리 소라는 좀 다른 것 같았죠. 김씨는 며느리와 함께 보석을 파는 매장으로 함께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시키니 동네 금은방보다는 비싸더라도 백화점에서 예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척이나 들떠 보였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 예쁘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머머, 이것도 진짜 예뻐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세트를 보는데 김씨가 보아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김씨가 결혼할 때는 시댁에 여유가 없어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김씨네는 먹고 살만 하니 며느리에게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구경하던 며느리가 매장을 한 바퀴 빙 돌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다른 보석들과는 다르게 단독으로 진열이 돼 있는 상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석을 잘 모르는 김씨가 보아도 대단히 고급스러워 보였죠. 어머, 고객님. 보는 눈이 남다르시네요. 이게 저희 매장에서 현재 제일 최상위 라인 주얼리예요. 김씨는 며느리가 가리키는 보석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걸이, 반지, 팔찌에 귀걸이까지 있는 세트였습니다. 각 장신구마다 박혀있는 보석은 언뜻 보아도 다이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가격표도 없었죠. 이게 얼마죠? 그러자 직원이 친절하게 가격을 말해주었고 김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김씨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금액이었지만 며느리가 고른 이 보석 세트는 그런 것들의 가격의 거의 두세 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은방에서 사는 예물과 비교하자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김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고민했습니다. 이걸 사준다고 기둥뿌리가 뽑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쉽게 지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 원하는 거면 뭐든 사주라고 했지만 금액을 들었다면 그런 말은 쉽게 꺼내지 못할 듯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정도까지 비싼 것이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물론 좋은 걸 사준다고 백화점에 데리고 온 건 김씨 본인이었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좋은 걸 넘어서서 대단히 사치스러운 정도였습니다. 디자인도 무척이나 화려해서 평소에는 하고 다니기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연예인들이 시상식에나 하고 나와야 할 듯한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신구에 이 정도를 쓸 거면 차라리 집 살 돈에 보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예비 며느리의 표정을 보자 그 말들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고객님. 사진은 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요. 며느리는 벌써부터 결제를 마친 것처럼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정말 너무 영롱하네요. 집에다가 모셔만 놔도 매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 씨도 선뜻 계산해 달라는 말을 내뱉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하게 쓰는 것보다는 집이나 뭐 그런 게. 김 씨가 돌려서 말을 해보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 제일 좋은 게 좋죠. 어머니, 집은 나중 문제라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소라. 응. 어머니랑 골랐어. 진짜 비싸고 이쁜 건데 사진 보내줄까? 우리 어머니 짱이지?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낼게. 워낙 순식간이라 차마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직원은 김 씨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카드를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반지는 사이즈를 맞춰야 하죠? 김 씨가 말하자 직원이 며느리의 사이즈를 재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지금 친구들한테도 자랑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는 무척이나 뿌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모셔만 두어도 좋겠다는데 여기에다가 찬물을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상의 없이 무턱대고 마음껏 골라보라고 한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영원이한테 안 보여줘도 될까? 당연히 오빠는 제가 좋다고 하면 사라고 할 거예요. 아들도 이렇게 비싼 줄은 모를 게 당연했습니다. 곰 같은 성격이라 다이아는커녕 요즘 금반지가 얼마나 하는지도 전혀 모를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며느리가 고른 보석 세트를 결제했습니다. 처음 주는 선물인데 여기에서 쪼잔하다는 소리를 듣기는 싫었고 아들의 체면도 상할 것 같았죠. 그리고 계산을 마치자 그제서야 아들이 주차장에 도착했고 곧 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라야, 너 뭐 환불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네, 화장품인데요. 잘못 산 거 같아서요. 어머, 그래? 그럼 1층으로 가자. 영원이한테도 1층으로 오라고 할게. 김 씨는 며느리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환불받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영원히 오빠 데리고 와주세요. 김 씨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아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다 고르셨어요? 응, 골랐어. 예쁜 걸로 했어요. 예쁘긴 하지. 김 씨는 대답하면서도 속이 쓰린 듯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들은 잘 됐다며 웃었죠. 소라는 어디 있어요? 화장품 환불한다고 갔어. 김 씨는 아들을 데리고 예비 며느리가 간 매장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갈수록 웅성거림은 커졌고 그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이거 바르고 내가 트러블이 생겼다니까? 고객님, 이미 거의 다 쓰셔서요. 다 썼으니까 트러블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거죠. 조금 쓰고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뾰루지인지 뭔지 나서 내가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데. 그것도 같이 청구할 거예요.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멀리 있던 손님들도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와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쓰셔서 환불 조치는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예비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들고 있던 화장품 통을 바닥에다가 탁 내팽개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 책임자 아니지? 더 높은 사람 나오라 그래. 갑자기 반말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모습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잔뜩 당황해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집어던진 크림통이 대굴대굴 굴러서 김 씨의 발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 씨가 그 통을 들어 안을 보자 정말 한두 번 쓸 양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아도 야무지게 한 통을 다 쓴 것 같은데 빈 통을 들고 환불하겠다고 온 정신 상태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인지 사진인지를 찍고 있었습니다. 책임자 부르라고.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고객 서비스가 이런 식이면 다시는 여기 화장품 못 쓰지. 트러블 생기게 하고 환불도 안 해주는 브랜드라고. 내가 인터넷에 올려버릴 거야. 김 씨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웅성거리면서 예비 며느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며느리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당당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도 꼭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나중에는 보안요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예비 며느리는 반말을 넘어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흉한 말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그에 더 기세등등해진 예비 며느리가 집어던진 통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설아가 김 씨를 부르자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김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시뻘개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소라야,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니, 오빠? 저번에 나 얼굴에 뾰루지 났던 거 알지? 그거 이거 바르고 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환불 받으려고 했더니 썼던 거라서 안 된다잖아. 이게 말이 돼? 그거 볼에 하나 났던 거. 김 씨가 보아도 지금 며느리의 피부는 뽀얗고 잡티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병원 다니고. 그냥 가자. 내가 다른 거 사줄게. 아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잖아. 사람들 다 쳐다본다. 그냥 가자. 아들이 팔을 붙잡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오빠는 이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머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김 씨를 쳐다보자 김 씨는 또다시 창피함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당신 이름 뭐야? 김면?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데 당신 내가 꼭 항의해서 단단히 교육시켜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얼른 사과 못해? 김 씨는 더는 지켜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하려던 우는 직원을 가리며 예비 며느리에게 말했죠. 소라야,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얼른 가자. 아까 보니까 화장품도 다 썼고 얼굴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영원히 말대로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주 막무가내였는데 꿈에 나올까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불의를 보면 원래 못 참는 성격이에요. 확실히 말을 해줘야 다른 손님한테도 같은 실수를 안 하죠. 그러자 참다 못한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고. 엄마도 계신데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돼. 화장품 때문이 아니더라도 얼굴에 뭐는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화장품 한 통을 다 쓰는 동안 왜 안 왔어? 오빠,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김 씨가 서둘러 둘을 말렸습니다. 이제는 흡사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일 신문에 나란히 셋이 실릴 듯 했죠. 제발 그냥 가자. 소라야, 내가 이렇게 부탁해. 김 씨는 겨우 예비 며느리를 뜯어 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데리고 갈게요. 그러자 소라를 끌어내려던 보안 요원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직원에게는 다시 한번 김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직원은 한시라도 빨리 김 씨네가 자리를 떴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무척이나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과만 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투덜댔습니다. 어머니, 이런 데서 얕보이면 안 돼요. 좋은 날이라서 참는데 요즘에 손님한테 갑질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자 김 씨는 며느리의 옷차림이 이해가 갔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갑질을 했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훈계하듯이 말했습니다. 방금의 상황을 자신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듯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부당한 건 못 참고 손해보지 않는 성격이라며 포장을 했지만 김 씨가 보기엔 그저 과시욕이 큰 쌈닭인 듯 했습니다. 김 씨도 말을 잃어 대답하지 않았고 아들도 화가 났는지 표정이 무척이나 굳어 있었습니다. 아, 배고프다. 오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오늘 어머니가 진짜 예쁜 목걸이 사주셨는데 괜히 기분 망쳤다. 그치? 기분 전환 좀 해야겠어. 그쵸, 어머니? 다시 한번 김 씨의 팔에 팔짱을 끼며 말하는데 김 씨는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을 빠져나오는데 자신들을 알아본 사람들 몇몇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김 씨는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김 씨도 아들도 말이 없으니 소라도 그제서야 분위기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설마 오빠랑 어머니도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러면 환불 다 해줘요.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제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한 거고요. 김 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소라의 말대로 화장품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정말 교양 없고 무식해 보였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누가 봐도 강짜를 부리는, 아니 폐악을 부린 것 같은데 본인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와 아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을 듯한 폼새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볼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으로 김 씨의 손주들을 훈육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모골이 성연해졌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서 있던 자리에 김 씨의 아들이 서 있는다고 상상하면 끔찍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할까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만해. 창피하지도 않아. 화장품 다 쓰면 새로 사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왜 그걸 다 썼는데? 그건 예비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김 씨가 보아도 깨끗하게 쓴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만해라.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어. 영원히 너는 소라 데려다 주고 와. 나는 집에 먼저 갈게. 둘이 싸우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결혼 전에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바락바락 싸울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심란한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침울해 있는 김 씨에게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상견례 때 말이야. 뒷말은 다 하지도 않았는데 김 씨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때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와서도 남편과 그 이야기를 나눴었죠. 처음으로 사돈 될 사람들을 만나러 간 날. 식사를 한 곳은 1인당 12만 원짜리 한정식당이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오는 곳이고 음식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김 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자 분위기는 무척이나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다른 자잘한 것들은 아들 며느리 통해서 조율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모두들 배가 불러 숟가락은 내려놓은 채로 이야기를 했고 슬슬 일어나자 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비 안사돈이 직원을 호출하더니 빈 반찬 접시들을 다시 새로 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려는데 갑자기 반찬을 더 시키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은데. 거의 10접시 정도의 반찬이 새로 깔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그러자 예비 안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배불러서 더는 못 먹어요. 그래도 이렇게 비싼 데 왔으면 이렇게 해야 손해를 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순간 이해를 못하자 덧붙여 말했습니다. 안 먹더라도 뽕을 뽑아야죠. 어차피 이건 공짜잖아요. 그러더니 샐러드에 들어있는 사과 하나만 콕 집어먹고는 다시 젓가락을 놨습니다. 이제 일어나죠. 그러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하나 먹으려고 모든 반찬을 다 새로 주문한 것인지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메인 요리가 아니라 추가 요금은 내지 않는다지만 상식적인 행동은 절대 아니었죠. 그리고 며느리와 바깥사돈의 표정을 보니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게 원래 종종 있는 일인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는 뜨악했지만 그거 하나만 보고 뭔가를 판단하기엔 만남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제 보니 그런 것도 집안 내력인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도 외면하고 결혼을 진행한 게 실수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먼저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는 집으로 간대. 소라 데려다 주고 여기로 온댔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그래도 영원이한테는 너무 그런 내색 하지 마. 남편도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했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표정을 보니 김 씨보다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침울한 것을 넘어서서 비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라라도 잃은 표정이었죠. 딱 봐도 크게 싸운 것 같았습니다. 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들은 큰 죄를 지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말이 차라리 반가웠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볼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는데 아들의 한마디에 눈이 번쩍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소란의 가족들이랑 여행 갔을 때요. 그러면서 지난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들. 다음날 호텔에서 나오면서 저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소라도 그렇고 소라 부모님도 그렇고요. 수건도 여기저기에다가 흐트러뜨리고 침대도 엉망으로 만들고요. 쓰레기도 여기저기 집어던져서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왜 그런 거래? 김 씨도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요금에 청소 비용이 다 포함된 거니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청소할 필요가 없는 거랑 그래서 일부러 어지럽히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때도 소라랑 좀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미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들은 괴로워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 것만 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차라리 그때 제가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엄마가 그런 모습 보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남편도 그런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솔직히 자신은 없다. 그런 집하고 사돈 맺고 살고 무엇보다도 너는 그 집 식구도 되는 것 아니니? 저도 너무 괴로워요. 고민됐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늦은 게 어딨어?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김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영부영 떠밀려 결혼해서 남은 6, 70년 평생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파혼이 나았습니다. 주변에도 아들이 결혼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건 물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하는 것보다는 쉬울 듯 했습니다. 네가 잘 결정해서 알려줘. 엄마 아빠는 영원히 네 의견에 따를게. 그러고 며칠 뒤에 아들이 파혼 이야기를 여자 쪽에 전달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안 사돈 될 뻔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리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딸 정도면 더 좋은 혼처도 있었는데 얘가 좋다고 해서 진행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그때 만나서 얘기 잘 끝내놓고 말이에요. 단단히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랑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고방식이요? 참 어이가 없네. 듣자 하니 무슨 상견례 얘기도 꺼내고 우리 딸이 화장품 환불받는 것 가지고도 핀잔을 줬다면서요? 영원히 걔가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고상한 척이야? 그러더니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나중엔 절반이 김 씨의 아들 영원의 욕이었습니다. 저기요. 그렇게 좋은 혼처가 있었으면 그쪽 알아보세요. 저희 영원이도 당신네 딸한테 절대 빠지는 데 없어요. 저야말로 우리 아들이 좋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반대하는 건데 후회되네요. 뭐? 당신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쪽에서 파혼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딸한테 사준 예물은 못 돌려줘? 뭐 1,000만 원도 훨씬 넘는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건 받아야겠어? 위자료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도대체가 상스러워서 도저히 사돈은 못 맺겠네요. 그리고 그 예물은 진작에 제가 환불했거든요. 서로 주고받은 거 없으니까 깔끔하게 끝날 것 같네요. 당신네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나 아는 사람 조카가 변호사야. 당신네들 싹 다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똑 부러지는 며느리감을 몰라보고 말이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나 마라. 약사면 단 줄 알아? 우리 딸은 최소 의사랑은 결혼시킬 거니까 나중에 연락이나 하지 말어. 네, 부디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만 끊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스런 욕이 들려왔지만 김 씨는 미련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귀가 썩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런 집안과 엮이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허공에다가 대고 고개 숙여 인사까지 했습니다. 정말 10년 감수했습니다. 며느리 좋은 예물 맞춰준다고 백화점에 가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저 집안의 아들을 밀어넣을 뻔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은 아직 젊고 창창하기에 결혼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다음번엔 좀 더 오래 연애하고 가족들도 여러 번 만나보고 좀 더 신중하게 결혼 결정을 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저 집안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는 못할 듯 했습니다.